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래지 않은 현대사의 비극을 진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오늘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이신 이시안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바쁘십니까? 요즘에 조금 바쁩니다. 많이 까칠해지셨네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벚꽃놀이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벚꽃놀이는 저번 주에 한번 살짝 벚꽃을 맞은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려고요. 왜 보통 작가님들이면 거기서 계속 시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할 것 같은데 너무 바쁘시니까 벚꽃놀이 할 여유가 없으시군요. 어떤 작가를 만나신 건지. 이시안 작가님을 만났는데요. 아, 네. 자, 오늘은요. 제가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좀 묵직한 화두를 던지는 책을 소개해 주시나 봐요. 맞습니다. 오늘 날짜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대한 충분한 힌트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날짜를 보시면 이 책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하실 수 있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네. 하나는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이고요. 네. 또 하나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두 작품 다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죠. 네. 오늘은 이 중에서 비교적 최근작인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강 작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의 맨부커상을 수상한 것으로 처음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채식주의자라는 네. 작품으로 영국 문학시장에 출판돼서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고요. 2016년에 그 맨부커상을 탔거든요.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뽑히는 게 일단 노벨 문학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영국의 맨부커상, 그리고 프랑스의 공쿠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맨부커상을 수상한 건데 네. 이 상이 영어 소설이거나 혹은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나온 소설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2016년에 수상하긴 했지만 채식주의자는 2007년에 쓴 작품이고요. 2016년에 쓴 작품은 또 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 흰하면은 딱 생각나는 혹시 가수 없으신가요? 흰. 네. 네. 가수 이름이 흰이거든요. 네. 그분 노래 어마무시하게 잘하시잖아요. 네, WSG 워너비로 요즘 활동하시는 네. 원래는 박혜원 가수인데 네. 이분이 바로 이 소설에서 예명을 따가지고 그래요? 네, 흰이라고 졌다고 전 합니다. 우연의 일치로 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한강 작가는 문인 집안으로 또 유명한데요. 네. 아버지가 한승원 소설가로 뭐 불의 딸, 포구 등을 썼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아재아재 바라아재 이걸로 기억을 하시죠.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한승원 작가가 1988년에 이상문학상을 타는데 한강 작가가 2005년에 또 이상문학상을 탐으로써 이 이상문학상이 또 한국에서는 최고의 그 문학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2대가 수상하는 진기록을 작성한 정말 문인 집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사실 그 다른 자식들도 소설가는 소설가예요. 근데 이제 딱 한강 작가가 좀 유난하게 네. 그 피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요. 네. 현대사의 비극을 주목한 작품들이 많죠. 맞습니다. 이 한강 작가가 이 전작이요. 또 5월 광주를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쓰기도 했거든요. 2014년에 나왔는데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에서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정이 뭐냐면 학살에 대한 소설을 쓰고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는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강 작가 본인의 이야기구나. 그렇죠.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고 처음에 이 소설 나왔을 때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본인의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뭐 여기에 주인공이 나와 닮은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꼭 나 자신 아니다라고 부인하긴 했습니다. 네, 다른 점이 좀 있다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책 얘기하기 전에 사실 4.3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제가 이제 역사학자분한테 여쭤봤어요.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네.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학계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3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죠. 표현하는 건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아니어가지고. 또 근데 이걸 또 잘못 얘기하면 또 평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좀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네. 1947년 3월 1일에 3.1 만세운동 기념식 행사가 있었어요. 그 제주도민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 기마경관들이 잘못해서 질서를 잡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발굽에 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막 그 기마경관이 도망가는데 그 돌을 던지고 거기에 맞춰서 발포를 하고 이렇게 좀 잘못돼 가지고요. 이 과정에서 6명 정도의 제주도민들이 죽게 됩니다. 당연히 분노하게 된 제주도민들은 항의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게 좀 커지면서 파업을 하며 군경에 맞서게 되거든요. 근데 군경의 책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로 규정하고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라고 명명을 한 다음에 제주도민들을 토벌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런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제주도의 상황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한국의 현대사와 맞물려서 돌아간 측면도 있을 정치적인 것이고, 뭐 이런 것도 네. 있었고 또 미국의 입장도 있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네. 실제로 이때 또 남로당 여기서 이제 그 빨갱이가 사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는데 그래서 남로당이 한 35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무장봉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 무장이라는 것이 낫이나 칼 같은 그런 정도의 그 수준이어서 그렇게 위협은 안 됐다고 해요. 일단 인원 자체가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놀랍게도요. 이게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학살당한 인원이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제주도민 인구가 22만 명이었거든요. 10분의 1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면 서울 인구 100만 명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여기 있었는지 가늠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도 당시에 책임자였던 사람들이 해방 후 몇십 년이 지나도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책임자가 계속 책임자였거든요. 이 진상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네, 희생자가 많이 잡으면 6만 명까지도 집계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다 밝혀지지 않은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3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낸 것도 소설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제가 두 가지 작품이 생각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앞에 작품이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이거든요. 1978년에 발표되는데 이따만 해도 4.3 사건의 책임자들이 아직 살아있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직위에 있었고 네. 4.3이 잘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괜히 진상을 밝힌다고 얘기했다가 더 안 좋은 꼴을 당할까 봐 피해자도 쉬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역사 안으로 4.3 사건을 들어오게 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이삼촌은요. 소설 자체 완성도도 있지만 이런 의의가 더 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이야기한 네. 그 소설책이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 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등장인물은 화자 역할의 그 글을 쓰는 주인공 경아와 그의 네. 친구인 사진과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인선 이렇게 두 명이 나와요. 예. 하지만 실제적인 주인공은 인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일단 네. 이 소설은 경아의 꿈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수천 그루의 통나무가 묘비처럼 서 있는 장면에서 근데 물이 차오르고 무덤들이 모두 쓸려가 버린 듯한 그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좀 악몽이죠. 네. 경아는 내가 그 전에 학살에 대한 척을 써서 그런 거다 이런 꿈을 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친구인 인선한테 또 얘기를 하는데 인선은 치매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제주도로 내려갔다가 계속 거기 살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요. 인선은 거기에 제주에 머물면서 목공일을 계속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작업을 퍼포먼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상으로 찍자라고 서로 얘기할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인선이 혼자서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목공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서울로 오게 되는데 그 후송돼서 오는 거죠. 예. 경아한테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집에 새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새가 굶어 죽게 생겼다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경아는 새를 살리기 위해 제주도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제주도로 가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예요? 네, 사람들이 여기도 나오는데 제주도는 눈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한대요. 근데 네, 저도요. 그렇죠. 네. 중산간 지역만 가도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아는 그야말로 이 눈을 맞으면 거의 죽을 지경에 대해서 인선의 제주도 집에 도착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전기도 나가고요. 공간적 시간적으로 외부와 단절된 듯한 이 외딴 집에 그 경아가 이제 있었는데요. 갑자기 서울에 있어야 할 인선이 나타나요. 예? 그러면서 인선이 경아에게 가족사를 이야기해주고 인선의 어머니가 겪었던 4.3 사건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학살 이후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남아있는 가족의 끈질기고 집요한 고요한 투쟁의 서사가 거기에 있었고요. 인선의 어머니가 포기하는 순간 4.3의 상흔은 과거가 되고 어느새 희미해져가는 아픈 역사에 불과했겠지만 이 인선의 어머니는 그 과거와 작별하지 않고 끝까지 4.3의 아픔을 정면으로 받아내죠. 계속 이걸 뛰어다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거가 생생하게 그녀의 딸에게 그리고 그 딸의 친구에게도 전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설을 다 읽지 않아서 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대목이 네. 인선이 분명히 서울에 있었는데 제주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경아가 눈밭을 가다가 이제 핸드폰을 잊어버려요. 네. 근데 그 잊어버리기 전에 통화가 이 인선이 뭔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에 잘려가지고 이걸 하다가 뭐가 좀 염증이 생겼는지 뭐가 악화된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가는 듯한 상황에서 끊어져가지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잊어버려서 이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딱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네. 이거는 그렇다면 인선이 죽은 것인가? 아. 아니면은 흔히 얘기하는 뭐 생령이라는 말이 있죠. 혼수 상태에 빠지면은 영만 빠져나와서 뭐 이렇게 한다는. 유체이탈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생령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경아의 착각일까?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여기 하나의 가능성이 더 있는데요. 네. 뭐냐면 경아가 집을 찾아오다가 눈밭에서 한번 구르거든요. 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정신을 들고 깨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아가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모든 게 굉장히 모호하게 그냥 이렇게 딱 설정이 돼서 나타나요. 마지막 그 집에서는. 예, 뭐 제가 상상한 거를 작가님이 상상을 못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모호하게 읽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그렇죠. 예. 꽤 의미가 있는 장면인데요. 네. 단절된 공간에 누가 산 사람이고 누가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는 두 친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죽었는데 또 모습을 보이는 새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생각과 역사가 모두 정지된 듯한 바로 이곳에서 리플레이 돼가지고 얘기되는 게 4.3 사건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4.3 사건 희생자 유족이 가지고 있는 살아간 고통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제목 작별하지 않는다가 은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한 지점인데요. 네. 작별은 당사자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고 예. 당사자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작별이나 완결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4.3 사건의 기억을 작별하려고 하기에는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에 예. 대한 평가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 시간도 공간도 정지된 곳에 박제하듯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공간이 박제됐다 그러면 이렇게 뭐 과거에 너무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미래로 못 나아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냥 작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네. 반성이나 돌아보면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 작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작별하지 않아야 한다. 네. 그 경아와 인선이 처음에 친해진 계기가 나오는데 취재 예. 여행 가서 바위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보면은 돌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을이 되게 좀 험한 마을이어서 이 여인만 구원받는 그런 상황인데 돌아봐가지고 돌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여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은 좀 다른 해석을 해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돌이 돼가지고 네. 여기서 과거가 끝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가는 게 아닐까? 아. 여기서 이 여인은 죽고 돌이 된 거지 죽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새롭게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징적인 것 같은데요. 예. 과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돌아보고 하나의 어떤 장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를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직접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실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하지만 그런 결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주경야독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서울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